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이고 아내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간병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정확히는 7살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케이스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없었습니다. 제가 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당시 아버지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주말이면 꼭 저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가주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1996년 제가 7살이던 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아버지는 점점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였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시더군요. 준호야, 아빠가 잠깐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겼어. 그동안 좋은 곳에서 지내다가 아빠가 다시 데리러 올게. 7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은 들었어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큰 건물 앞에서 내렸어요. 사랑의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여기 선생님들이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가야 하는데 꼭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게. 약속한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여기 있기 싫어요. 준호야, 아빠가 반드시 다시 올게. 그때까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지내거라. 알았지?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친절하셨고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외롭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다른 아이들은 예쁘게 웃으며 어필을 했지만 저는 항상 뒤로 숨었어요. 아버지가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준호야, 저 아저씨 아줌마가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하신대. 한번 말씀 나눠보지 않을래? 원장님이 몇 번이나 권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가 곧 데리러 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졌지만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10살, 11살이 되어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아버지가 정말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어려운 상황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간병사 자격도 취득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간병사로 일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도 어디선가 혼자 계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2011년 22살이 된 저는 보육원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간병사 일을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치매나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돌볼 때면 언젠가 제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프시다면 저도 이렇게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간병사로 일하면서
저는 이 일이 천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 역할을 대신해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간병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뇌출혈과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을 돌보는 일인데 월급이 다른 곳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간병사로 일하기 시작한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환자분을 돌보고 나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점차 이 일에 적응해 가면서 간병사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김 간병사님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20년 넘게 간병 일을 해오신 베테랑이셨는데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준호야, 이 일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환자분들은 다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가족이야. 내가 언젠가 내 부모님을 돌보듯이 정성을 다해야 돼. 김간병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히 와 닿았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정성껏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3년 제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분을 돌보고 있을 때였는데 면회를 온 가족 중에 초등학교 교사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환자분의 조카딸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은 민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간병사인 저에게도 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환자분을 돌보는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병사님, 정말 정성껏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모부께서도 간병사님이 계셔서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간병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이유, 그리고 간병사가 된 까닭까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지만 간병사님처럼 직접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그날부터 수진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게 되었죠. 수진은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에서 6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만 때로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진 씨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수진 씨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남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공감대가 많았어요. 수진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동정하거나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주었어요. 2014년 겨울, 저는 수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간병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수진은 기꺼이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준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요. 2015년 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게는 혈육이 없었지만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간병사 동료들이 가족처럼 축하해 주셨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처음엔 딸이 고아원 출신과 결혼하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다. 외롭게 살지 마라. 장인어른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살이 넘어서야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수진의 교사 월급과 제 간병사 수입을 합쳐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함께 꾸려가는 보금자리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2016년 첫째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몸소 느끼면서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보낼 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준아,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밤마다 아이를 재우면서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하준이에게 충분히 주어야겠다고요. 2018년에는 둘째 딸 지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된 우리 가족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수지는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고 저는 더욱 열심히 간병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전세금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간병사 일은 불규칙했고 때로는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려. 조금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지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제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울 때도 묵묵히 견뎌주었어요. 2019년부터는 고령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치매나 뇌혈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돌보면서 간병 기술도 많이 늘었어요.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 같은 전문 간병사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간병사 소개소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뇌출혈과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을 24시간 돌보는 일인데 월급이 50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받던 것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남 대저택에서 입주 간병을 해야 하고 환자분이 까다로우셔서 간병사들이 자주 바뀌었다고 하네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의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수진과 상의한 결과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나중에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간병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태영이라는 분을 돌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면서도 약간 긴장이 됩니다. 2024년 1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대저택 앞에 섰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간병사로 일하면서 부잣집도 많이 가봤지만 이곳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3층짜리 서양식 건물의 넓은 정원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저택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환자분의 조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한민재입니다. 편하게 민재 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사 박준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명품 옷차림에 비싼 시계까지 불을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숙부님이 2021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계세요. 반신마비에 치매까지 있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이 높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간병사가 여러 명 바뀌었는데 숙부님이 워낙 까다로우시고 예민하셔서요. 박 간병사님은 경력이 오래되셨으니 잘 적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재의 아내라고 소개받은 서유리도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35세인데 명품 핸드백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이 마치 연예인 같았어요. 간병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정말 성격이 까칠하세요. 웬만해서는 저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잘 해주시겠죠?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환자분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2층 끝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분이 보였어요. 한태영, 63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숙부님, 새로운 간병사님이 오셨어요. 박준호 간병사님이에요. 태영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준호야. 내 아들 준호. 민재가 황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숙부님이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자주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태영이 저를 보는 눈빛이 남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영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태영은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치매 때문인지 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이름인 준호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다시 아래층으로 데려와서 간병 수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약물 관리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을 드려야 하고 절대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회객이 오면 미리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부님이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대부분 헛소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히 자식 이야기 같은 거 말이에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머물 방은 태영의 방 바로 옆이었어요. 간병사 전용 방이라고 하는데 혼자 쓰기에는 충분히 넓었습니다. 이곳에서 24시간 태영을 돌보며 지내게 되는 거였죠. 첫날 밤, 태영을 돌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태영은 잠꼬대를 하면서 계속 준호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간혹 정신이 맑을 때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네, 혹시 고아원에서 자란 적이 있나?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군. 태영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의 분위기를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 부부는 태영을 정성껏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두 번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는 자신들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유리는 태영이 있는 2층에 거의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보, 시아버님이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병원비만 해도 월 수백만 원인데. 쉿, 조용히 해. 간병사가 들으면 어떡해.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저택을 가진 집안에서 병원비 걱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어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다는 가정부 영숙 아주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영숙 아주머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어요. 간병사님, 이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회장님이 쓰러지신 이후로 더 그래졌어요. 무슨 뜻이세요? 글쎄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특히 민재 사장 부부 말이에요. 영숙 아주머니의 말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태영이 저를 무척 따른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간병사들과는 달리 저에게만큼은 순한 양처럼 협조적이었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재활운동을 할 때도 말을 잘 들었어요. 간병사님이 오시고 나서 숙부님이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르네요. 민재는 겉으로는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았지만 가끔 제가 태영과 대화하는 모습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태영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태영을 돌본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집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민재 부부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낮에 태영의 안부를 물으러 올 때는 효부 연기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시아버님, 제가 좋다는 보양식 만들어 왔어요.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하지만 태영이 잠들거나 의식이 흐릿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벌써 3년째인데. 참을성을 가져야지. 어차피 오래 못 가실 거야. 의사도 그랬잖아.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매달 간병비만 500만 원인데 언제까지 이런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쉿, 조용히 해. 간병사가 들으면 어떡해. 민재 부부가 태영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영의 약을 정리하다가 평소와 다른 약병을 발견한 거예요. 라벨을 자세히 보니 혈압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영은 혈압이 정상이었거든요. 민재 사장님, 이 약은 언제부터 드시게 된 건가요? 아, 그거요? 최근에 혈압이 조금 올라가셔서 의사가 처방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이 정상 범위였는데요.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걸 수도 있죠. 의사 판단을 믿고 약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상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혈압약을 먹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몰래 그 약병의 성분을 확인해 봤는데 용량이 일반적인 처방량보다 훨씬 많았어요. 영숙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회장님이 원래 혈압약을 드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은 혈압이 평생 정상이셨는데 요즘 웬 약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민재 사장님이 약을 바꾼 적이 있나요? 영숙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간병사님, 제가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는데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들이요? 민재 사장이 법무법인에서 사람들을 자주 불러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왜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지 점점 의혹이 커졌습니다. 민재 부부가 태영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당기려 하는 것 같았어요. 2월 중순경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쯤 태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급히 민재를 깨우러 갔는데 민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뭐? 또 그러시는 거야? 맨날 그러시는데 뭐 별일이겠어. 좀 지켜보다가 심하면 그때 연락해.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치매 환자들이 자주 그러는 거라고 의사가 그랬어. 결국 제가 독단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혈압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거라고 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혈압이 정상인데 왜 혈압약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계세요? 용량도 너무 과다하고요. 민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한 건데요. 어떤 의사죠? 처방전 좀 보여주세요. 민재는 말을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했지만 의사는 계속 추궁했어요. 결국 그 약은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재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간병사님, 오늘 일은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해요. 괜히 소문이 나면 저희 가족이 곤란해져요.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민재의 태도가 협박조였습니다. 마치 제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이었어요. 3월에 들어서면서 태영의 상태는 오히려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돌봐드린 덕분인지 아니면 의심스러운 약들을 끄는 덕분인지 몰라도 말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간병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아들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혹시 준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제 이름이 준호인데요. 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준호구나. 우리 준호.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태영은 다시 의식이 흐려져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치매 증상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태영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사님, 숙부님이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정제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요? 별로 흥분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오히려 예전보다 안정되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너무 들떠 계세요. 치매 환자한테는 안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민재는 계속해서 태영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주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막아보려 했지만 보호자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재 부부가 태영에게 해로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태영이 제게 하는 말들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월이 되면서 태영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약물들을 끊고 난 후 말도 더 또렷해졌고 간혹 과거 기억도 선명하게 떠올리곤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간병사님,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했다는 거 아시죠? 네, 민재 사장님에게 들었습니다. 한때는 꽤 큰 회사였어요. 직원만 200명이 넘었죠. 그런데 IMF 때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제일 아까운 건 돈이 아니었어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일 소중한 걸 잃었거든요. 제 아들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태영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해서 1층 서재에 내려갔습니다. 민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를 둘러보는데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눈에 띄었어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의 경제 관련 기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태영 대표, 회사 부도로 행방불명, 7세 아들과 함께 실종.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태영이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부도 난 후 7세 아들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가 일주일 후 혼자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박준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96년 저는 분명히 7세였고 아버지에 의해 보육원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였죠. 서재를 더 뒤져보니 낡은 사진첩도 있었습니다. 표지에 준호 성장 앨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일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사진은 제가 기억하는 그 마지막 날이었어요. 보육원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6년 12월 15일,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올게. 제 생일이 12월 10일이니까 보육원에 보내기 5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네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태영이 제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영숙 아주머니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간병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회장님이 책을 읽고 싶어 하셔서. 영숙 아주머니가 제 손에 들린 사진첩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거 회장님이 보물처럼 간직하시던 앨범이네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세요? 회장님 아들이죠.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20년 넘게 미친 듯이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셨다고요? 네. 전국의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다녀보셨어요. 사설탐정도 여러 명 고용하고 그때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 애처로우셨어요. 영숙 아주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박준호였어요. 회장님이 밤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셨거든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한태영이 제 친아버지가 맞았어요. 하지만 왜 신문에는 행방불명이라고 나온 걸까요? 영숙 아주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다만 회장님이 돌아오신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술도 끊으시고 미친 듯이 일만 하셨죠. 아들 찾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럼 회사를 다시 일으키신 건가요? 네. 땅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지금의 재산을 만드셨어요. 모든 게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육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저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5월 중순, 민재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영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간병사님, 최근에 숙부님이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치매 환자의 말은 대부분 헛소리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이야기 같은 거 말이에요. 숙부님 아들은 진작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말이죠. 민재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는 분명히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민재는 죽었다고 하네요. 정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물론이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6월에 들어서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영이 의식이 맑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간병사님, 제가 왜 이 집에 혼자 사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민재 가족이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거였어요. 민재가 사업에 실패해서 갈 곳이 없을 때 제가 도와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병들어 있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제 재산을 노리고 있죠. 태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재 부부가 은인인 태영을 배신하고 있는 거였네요. 회장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작성해 두셨나요? 물론이죠. 제 모든 재산은 제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드님이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 계실 거예요.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태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변호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숙부가 7년째 유언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죽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전화 내용으로 보아 민재는 태영이 유언장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영은 끝까지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진실을 태영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이 되면서 민재 부부의 행동이 급작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의 상태가 호전되고 제가 이 집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저를 1층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간병사님, 앞으로 숙부님 방에 있는 개인 물건들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재에 있던 사진첩 같은 건 말이에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숙부님이 과거 이야기를 하셔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치매 환자의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7월 중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영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습니다. 처방받은 약인가요? 의사의 질문에 민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숙부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드렸는데 혹시 용량을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정도 용량이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투약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태영의 약물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비타민병 안에 전혀 다른 약물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재 부부가 태영을 서서히 독살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회장님 약을 누가 관리하는지 아세요? 민재 사장이 직접 하고 있어요. 간병사님들한테는 맡기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나요? 아니요.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드셨어요. 요즘처럼 약이 많지도 않았고요.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민재는 태영이 쓰러진 후부터 약물을 조작해왔던 거예요. 7월 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재가 출장을 간 사이에 유리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아버님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 그 간병사도 문제야. 너무 열심히 돌봐주니까 시아버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 여보가 그러는데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대. 정리한다는 게 뭔 뜻이야? 뭐겠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해야지. 전화 내용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8월 초, 민재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태영의 약물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간병사님, 앞으로는 이 약들로만 드리세요.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거예요. 새로운 약들을 살펴보니 모두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일부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들이었습니다. 민재 사장님, 이 약들 처방전 좀 보여주세요. 처방전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간병사님은 그냥 시간에 맞춰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민재의 태도가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저를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의식이 또렷했어요. 간병사님, 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영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던 거네요. 회장님, 혹시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약을 바꾼 것도 알고 있고, 민재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병사님, 부탁이 있어요. 제가 만약 이상한 일을 당하면 제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세요. 태영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1210이었어요. 제 생일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특히 유언장과 제 아들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태영은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했어요. 간병사님, 숙부님은 주무세요? 네, 방금 잠드셨어요. 민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별말 없이 내려갔습니다. 8월 중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영이 새로운 약들을 복용한 후 계속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병사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119를 불러야겠어요. 안 돼요. 민재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저는 태영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민재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재 사장님, 회장님이 가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계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러시는군요. 요즘 자주 그러시는데 별일 아니에요. 조금 지켜보시다가 심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민재의 반응이 너무 냉담했어요. 마치 태영이 정말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몰래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어요. 이 약물 조합은 너무 위험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간병사님, 제 허락 없이 119를 부르신 거죠?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저와 상의 후에 행동하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재의 말투가 협박에 가까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영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제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태영을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월 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태영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민재가 바꾼 약물들 때문에 가슴 통증은 물론 호흡곤란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태영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간병사님, 제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 몸이 어떤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태영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간병사님, 혹시 1996년 12월 15일이라는 날짜가 기억나세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보육원에 보내진 날이었어요. 어떻게 그 날짜를... 그날 제가 7살 아들을 보육원에 보냈거든요. 평생 후회되는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그 아들 이름이 박준호였나요? 태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저입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들 박준호입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구나. 네, 아들, 아버지. 28년 만에 부르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저도 알아요, 아버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들을 태영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신문기사, 사진첩, 그리고 영숙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까지요. 아버지가 28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재산도 모두 저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도요. 태영은 계속 울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넌 몰라. 회사도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너까지 굶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보육원에 널 두고 올 때 아빠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만 견디면 다시 데리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니느라 한 달이 넘게 너를 데리러 가지 못했어. 그 사이에 내가 사라진 거야. 사라졌다고요? 응. 보육원에 갔을 때 이미 너는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데리러 왔었는데 제가 이미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진 후였던 거네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민재와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숙부님,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소리가. 민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손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간병사님, 숙부님을 너무 흥분시키시면 안 되는데요. 민재야. 태영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이분은 간병사가 아니야. 내 아들이다. 무슨 말씀을... 내 아들 준호야. 28년 만에 찾은 내 아들이라고.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숙부님,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숙부님 아들은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어. 내 아들은 여기 있다. 태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간병사님, 숙부님이 착각하고 계세요. 제발 병든 노인의 헛소리에 편승하지 마세요. 착각이 아닙니다. 저는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태영 회장님의 아들 박준호입니다. 1996년 12월 15일, 7살 때 사랑의 보육원에 보내진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민재와 유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설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증명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친자 확인도 하고 제 출생신고 서류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때 태영이 금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서재 금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1210이야. 민재가 깜짝 놀랐어요. 숙부님, 금고를 왜? 내 아들 생일이니까 12월 10일 말이야.
저는 서재로 내려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제 출생신고서 원본, 아버지가 28년간 저를 찾으며 기록한 일지들,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보니 정말로 모든 재산이 아들 박준호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작성일자는 1997년, 제가 사라진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민재 사장님,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저는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민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난 몇 달간 당신들이 아버지에게 한 일들을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독성 약물 투여, 살인 계획 대화, 모든 게 다 증거로 남아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지금이라도 자수하시길 권합니다. 민재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급히 방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도망갈 준비를 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태영 곁으로 돌아가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태영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도 만나야겠구나. 며느리도, 손자, 손녀들도. 28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민재 부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는 제가 녹음한 증거와 태영의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했어요. 독성 약물 투여와 살인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0월 중순 법원에서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한태영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영은 독성 약물을 끊은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치매 증상도 상당히 호전되어서 이제는 일상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 가족들을 모셔와야겠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드디어 수진과 아이들을 대저택으로 모시는 날이 왔습니다. 28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8살 하준이와 6살 지원이는 처음 보는 크고 웅장한 집에 놀라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둘러봤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태영이 손자 손녀들을 처음 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준아, 지원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자 태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자 손녀들이 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11월에는 본격적으로 가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병사가 아니라 이 집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태영을 돌보는 일은 변함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이었죠. 태영은 수진을 며느리로 무척 아껴 했어요. 수진아, 고생 많았구나. 우리 준호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님, 저희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정말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 해봐. 태영은 수진에게 근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교사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였죠. 아이들은 금세 할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하준이는 태영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하준이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할아버지가 힘들 때도 항상 웃으면서 위로해 줬지. 태영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때 못해준 것들에 대해 미안해 하셨어요. 12월이 되면서
태영은 저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내 생일이 며칠 안 남았지? 아빠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아버지,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요. 아니야, 이건 아빠가 꼭 해주고 싶었던 거야. 12월 12일, 제 36번째 생일날. 태영이 준비한 선물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층 건물 한 동을 저에게 증여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건데 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 건물 1층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었어요. 시니어 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사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왔는데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시니어 케어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경험을 살려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적극 지원해 줄게. 건물 1층에는 하준이네 카페도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인데 시니어 케어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도 계속 저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병사님. 아니,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아주머니,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민재와 유리는 1심에서 각각 7년과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살인미수와 재산 편취 미수 등의 혐의였습니다. 변호사들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12월 말 새해를 앞두고 저희 가족은 태영과 함께 앉아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간병사였는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가 우연히 아버님을 돌보게 된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일이었던 거죠. 수진의 말에 태영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그래. 28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결국 아들이 나를 찾아온 거였어.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하준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물론이지, 하준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평생 지켜줄 거야. 지원이도 태영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지원이 사랑해. 우리 손녀 최고야.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8년간의 긴 기다림과 그리움이 끝나고 진짜 행복한 가족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간병사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기적 같은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